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과 위반 여부의 판단. 그래서 유형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이죠. 그 조문 내려가시고 유형 보시면 첫 번째, 이 사회질서에 위반했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사회질서 위반했다? 예.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사회질서 위반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고요, 불법 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법 행위는 고유명사예요. 불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가하는 행위. 그건 다른 거고. 두 번째,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반사의 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를 한 거예요. 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죠.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원래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비해서 강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러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세 번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 또 네 번째,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의 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봐봐요. 판사가 판결하는 거,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는 거 적법, 불법? 적법하는 거잖아. 적법한 거잖아요. 적법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불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예요. 자,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줄을. 뭐라 그래요? 동기의 불법. 어떤 거 떠올라요? 네? 눈알 두 개, 지존파 사건, 눈알 두 개. 다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합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하냐면 살인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 아니라 유효합니다. 동기가 뭐든.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가 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장소도 아주 어두컴컴하고 사람도 인적이 드물 것 같고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뭐가 나와요? 눈알이 두 개 나왔단 말이에요. 눈알 두 개. 왜 두 개예요? 표시된 눈알과 알려진 눈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동기의 불법 보시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판단 시점에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해하셨죠? 사회질서는 변한다고요?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한다고요. 반사질서의 법률행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반사질서 법률행위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하고, 넘겨보시면 반사질서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는 참 좋지만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요. 먼저 1번, 볼 거 없지요.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으면 이건 뇌물이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죠. 2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내가 취하할게 그러면서 돈 삥 뜯는 거야. 사회질서 위반. 3번,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자, 이걸 줄여서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이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 허위 진술이에요. 자, 여기 요거 하고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4번 보세요. 타인인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뭐죠? 4번은 여기 봐봐요. 3번은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이고 4번은 뭐예요? 증언의 대가 약정이에요. 자, 증언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증언이에요? 네, 법원에서. 진술을 하는 건 어디 가서 하는 게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경찰이나 검찰. 이게 바로 수사기관이다. 근데 뭐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으니까, 그죠? 검찰은 일정한 부분 외에는 수사를 못해요. 수사권 자체가 없으니까. 예? 수사를 못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수사기관인데,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이쪽으로 넘겨요. 검찰 쪽으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 소송을 제기한다. 기소라고 해요. 기소. 무슨 소송이냐면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다른 거죠? 형사소송은 유무죄의 판단이에요. 유죄냐, 무죄냐.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럼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가 기소. 이거는 소송까지 안 가도 되겠다 하면 뭐라 그래요? 불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원고가 되는 사람은 검사고 피고가 되는 사람은 변호인을 붙이겠죠. 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몇 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을. 근데 민사재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판사가 이제 손해배상 해라 말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민사소송이고. 이거는 감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원고도 변호사 대동하고 얘도 변호사 대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검사가 원고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서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3번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뻥을 쳤다.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유리하게 좀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러면 이 대가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증언을 하면 증인이 법원까지 가서 선서를 합니다. 법원에서 뭐를 해요? 선서를 해요. 선서한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한다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허위로 진술한다 그래서 이게 뻥쳤다. 수사기관에서 가짜로 뻥을 쳤다 그래서 이게 범죄가 됩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범죄 성립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근데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 거짓말로 뻥쳤다.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증인은 법원 가서 직접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비가 있나요? 여비 들어가죠? 경우에 따라서 재판이 길어지면 식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등의 손실이 생기니까 그 대가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증언을 하면 얼마 주냐면 5만 원 줘요. 현금으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5만 원 줘요. 경위가 나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5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증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자기 일 못하고 했으니까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수준이 아닌가요? 그거를 초과한다면 무효라는 거예요. 증언의 대가는. 그래서 3번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고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는데 반해서 4번 타인의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요게 포인트예요. 초과.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이고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3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변호사 아닌 자 밑줄 그시고 사무장이라고 해요. 사무장. 이 사람들은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해왔어요. 일을 수주하는 거예요. 예, 일을 따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무장이 승소를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만나가지고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으면 내가 우리 변호사 통해서 이 소송을 진행할 텐데 내가 이기면 나한테 그 10억 원 중에 2억만 달라. 10억 원이 소송물이 되는 거고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는 거예요. 성공 보수로.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생각해보세요.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예전이라면 사법시험, 지금이라면 로스쿨 나온 애들이잖아요. 20대. 그죠? 네. 걔들이 어디 가서 수주를 받아요? 너 변호사 됐냐? 어우, 축하한다. 나 이 사건 좀 해결해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건을 줄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막 일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그쪽에 있는 소위 사무장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는 주변에 인맥이 쫙 깔려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일 받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토지인데 토지 1만 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사건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무장이 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럼 만약에 1만 평 네가 찾아오게 되면 나한테 1000평만 띄워줘. 이게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는 거예요, 얘가. 수수료로. 이런 거는 무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 무효라고요? 사회질서에 사회 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이지만 사실은 이건 밥그릇이죠, 밥그릇.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들 밥그릇 지키려고. 어쨌든 그렇고 6번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 뭐 했어요? 적극가담. 키워드 적극가담 들어가면 무효. 그 밑에도 뭐죠? 적극가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번 보시면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예요. 자, 이거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래요. 여기 봐봐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러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그 말은 부첩관계를 깨자는 거예요? 유지하자는 거예요? 예? 깨지하자? 유지하자에 깨자는 거예요. 자, 이게 해제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소멸해요, 없다가 발생해요.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의 효력이 있다가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증여의 효력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없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 이거는 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적 관계를 해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데 증여가 효력이 있다가 부적 관계가 종료되면 증여 효력이 없애겠다. 그죠? 그 말은 감남이 병녀에게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줄게. 나의 첩이 되어줘. 그런데 우리 관계가 끝나면 내가 준 거 뺏어올 거야. 증여 효력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뺏어올 거야. 그 얘기예요. 이건 같이 살자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 떠나라는 거예요? 나하고 살면 내가 집 줄게. 근데 나하고 깨지면 그 집은 나한테 줘야 돼. 그럼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라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있다가 부적 관계가 종료되면 증여 효력을 없애겠다는 말은 살자는 거잖아요. 첩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첩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적 관계 종료됐다는 말은 첩 계약이 깨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증여한 효력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다 뺏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겨보시고 11번 부첩 관계의 사전 승인이에요. 첩계약에 대해서 배우자가 첩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해준 거야. 바람 피라고. 네? 대단하죠? 누가 대단해요? 와이프가 대단해요? 남자가 대단해요? 남자가 대단한 거지 이것은. 와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고도 첩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남자 이렇게 쓰세요 옆에다. 여자가 아니라 대단한 남자. 아니면 남자가 더 대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냥 보시기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이혼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시키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 다음에 보험 그렇고 16번 보시면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에, 요건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에요. 위약벌은 벌금인데 그걸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시면 15번도 해설할까요? 15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했다. 사찰은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되는 건데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해버리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되니까 이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변호사가 무슨 소송?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런데 반가로 3번에 10번 보시면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민사소송은 성공보수 받는 게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왜 안 될까 이거예요. 자, 민사소송은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이 민사소송,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그죠? 근데 형사소송은 이거란 말이에요. 검사가 원고가 되어서 죄 지은 사람을 상대로 형량을 정해서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유죄다 그러면 징역 5년, 3년 이렇게 량을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비싼 변호사 쓰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선 쓰는 거예요. 국선. 싼 변호사. 개인은 돈을 안 대고 국가에서 대신 선임해주는 변호사가 국선이에요. 아주 무성이에요. 국선은. 여러분 만약에 죄를 져봐요. 그럼 분명히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해가지고 절도를 했다 그러면 절도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절도죄 유죄입니다라고 판결 내려주면 그때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건 형사 변호사죠. 형사 변호사니까 이 사람을 선임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 없어요.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선 쓰는 거예요. 국선.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
얘네들은 되게 성의가 없어요. 그럼 왜 국선 변호사 하냐면 국선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국선하는 사람들이 보면 수임을 못 받아요.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국선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 건당 얼마씩 나오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국선을 쓰는 거예요. 국선 자기 지원하는 거고. 자, 그러면 봐봐요. 형사소송에서 이놈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미 있는 죄잖아요. 네. 근데 비싼 변호사하고 싼 변호사하고 비교를 해보자. 얘를 썼을 때는 징역 2년 나오는데 얘를 쓰면 징역 8년 나오더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쓰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럼 형량 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수임료를 1억 줄 테니까 나 무죄 판결 내려달라. 무죄로 빼게 해달라. 라고 형량 거래가 가능하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차이로 가는 거고 형사소송의 차이로 가는 건데 그럼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선배 판사가 지금 변호사로 왔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량을 줄여줘야 되나요? 자기가 바로 전에 모시고 있던 법원장인데 이 사람 부장판사예요. 법원장이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 물고 왔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사건 좀 저 적당히 좀 해줘. 라고 하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 판사는? 들어줘야 돼요. 이론상 자기 상사든 부모든 누가 와도 판사는 독립한 지위와 권한으로서 재판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형사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주기로 하면 약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형사 재판을 형량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량을 거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놈들은 돈 많이 주고 많은 사람 써가지고 무죄로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 맨날 국선 써가지고 그냥 왕창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형사소송의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네. 사회질서 위반된다. 위화감 생기지 않아요? 네. 그렇지. 제가 판사라도 선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법원장 하다 나갔어요. 에? 그럼 저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평생 판사할 거 아닌데? 네. 나도 나가면 좀 어디 빌붙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삼성의 누구다. 그 사람 내가 재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나중에 나 퇴직한 다음에 가서 좀 빌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잘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형사소송의 성공보수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민사소송은 상관없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렇게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반세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범죄 행위로 비자금을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노 대통령 사건이에요, 노 대통령. 보통 사람입니다 하는 그 대통령 있잖아요. 노 대통령. 예? 그래서 기업에서 2천억 원을 삥을 뜯은 거예요. 당시 2천억이면, 예? 이거 오래전에 노 대통령, 오래전에 보통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저기 빛나리 친구, 빛나리 친구 그 대통령. 근데 그 당시에 2천억을 삥을 뜯은 거예요. 기업에서. 그래가지고 쌍용 자동차 있잖아요. 그때 쌍용차 잘 나갔잖아요. 그죠? 쌍용차에 주식으로 뭐 한 거예요? 임치한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으로 보관한 거예요. 보관. 임치 계약은 뭐예요? 물건을 맡기는 계약이죠. 자기 돈을 여기다 맡긴 거예요. 쌍용차 주식으로 바꿔서. 2천억 원을. 그 당시 2천.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 2천억 원이면 90년도 2천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지금 한 20조는 되겠죠? 20조. 하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쌍용차 주식으로 이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고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국가가 그 채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검사가. 검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 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위.
얘는 공익의 대변인이라고 해요. 공익의 대변인. 예? 국가 이익을 대신 얘기하는 사람이 검사라는 직위이지, 지가 검사 일을 했을 때 검사지 집에서도 검사질하면 돼야 안 돼요? 그잖아요. 지가 일할 때 검사인 거지. 그 자연인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앞에서도 내가 검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그러면 그놈은 죽을 놈이에요. 그잖아요. 국가가 이 사람한테 이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그 권한이 택시 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이 국가인 검사가 이 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부명령이라 그래요. 원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하는 거죠. 내 돈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채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얘한테 이전시켜서 얘한테 붙이고 얘가 압류하는 거예요. 및 추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그 채권을 얘한테다가 붙였다. 전부 및 추심해요. 그래서 얘가 추심한다는 건 돈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억 내놔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가 됐으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냥 너희들한테 채권이 없는 거다.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기업들로부터 삥 뜯은 거는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따라서 이건 불법 원인으로 급여가 된 것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여기다가 쌍용자 주식으로 임치한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숨기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으니까 이건 유효, 무효? 유효이고 얘는 적법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갖고 왔으니까 전부받았고 추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 행위로 조성된 미자금, 키워드는 뭐야? 미자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2번도 많이 나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은 패스, 4번 3번은 지워버리시고 4번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4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밑줄 그시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누워서 하는 게 다운 계약서예요. 계약서 쓸 때 서서 하면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거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그거죠. 그다음 5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이 종교법인이 바로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사건이야. 자, A라는 사찰의 주지예요. B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넌 주지직을 나에게 넘겨라. 주지직을 양도하라. 근데 주지가 되면 절의 절의 장이잖아요. 주지라고 하죠. 교회는 목사라고 하고 절에는 주지라고 하잖아요. 주지승. 예? 속칭 대장이에요. 대장. 절의 대장. 근데 이 주지승이 돈이 좀 되나 보죠? 그러니까 얘가 돈 주고 그걸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돈 주고 사기로 약정을 했어요. 지들끼리 은밀하게. 근데 조계종 총무원장이 종단에서 총무원장이 얘한테 주지를 임명을 했는데 주지를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주지직을 사고 판다는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 주지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주지직은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고 파기로 했는데 문제는 얘는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지직 양도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막 스님들이 막 강목 들고 막 날아다녀요. 텔레비에. 뉴스로 나오는 거야. 얘는 못 판다. 네 돈 안 주지 않았느냐. 얘는 주주식이 임명받았다 이거야. 문제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주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일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주지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니야. 대신 돈이 들어간 거를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돈을 받고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제로는 돈이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돈이 갔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받고 했다면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부척 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거는 부척 관계를 단절한다 그랬잖아요. 네. 따라서 이런 약정은 유효. 7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남편 부동산을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처분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 보면 옆에다 쓰세요. 선수들 이렇게. 선수들. 아내는 남편 바람걸 명분으로 해서 부동산을 뺏어가고 남편은 뺏겨주면서 아내가 처분 못하게 제한을 걸고 그죠? 선수들끼리 한 약정이잖아요.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유효. 선수들끼리 약정 유효.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법률행위 키워드예요. 성립 과정의 강박.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10번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는 유효. 사회질서 위반 아니죠. 자, 반대로 4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예요. 절대적인 무효죠.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된다, 안 된다?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추인 X. 사회질서의 위반 행위는 추인을 해도 역시 무효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첩계약 판례.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자, 봐봐요. 감남과 을려 부부예요, 부부. 근데 병녀와 뭐를 하죠? 첩계약을 했다. 자, 이렇게 첩계약을 하면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뭐죠? 무효이죠, 무효. 근데 이제 감남이 병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의 첩이 되어지면 내가 집 주고 차 주고 돈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녀가 한 달 뒤에 왜 돈을 안 주고 집도 안 줍니까? 그랬더니 갑이 첩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됨으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집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병녀가 어디 왔다고 이제? 학원 와서 공부하는데 오빠가 계속 전화질하는 거예요. 수업 중에. 그래서 수업 중에 전화벨 울리면 누구라고요? 병녀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아시겠죠? 네. 그런데 병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짜로 돈 주고 차 주고 집도 줄게. 그러니까 나의 첩이 다시 되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병녀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먼저 선불로 줘. 선불 쳐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불 쳐. 선불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주고 차도 사주고 돈도 줬어요. 근데 병녀가 문 딱 걸어 잠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병녀 왜 안 열어줘? 그랬더니 병녀가 첩계약 무효라며. 나는 너의 첩이 될 의무가 없고 너는 내 첩이 될 나를 첩으로 삼을 권리도 없는 거야.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오빠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너 내가 준 거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746조 불법원인 급여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즉 사회 질서를 원인으로 해서 지급한 게 있다면, 급여한 게 있다면 그거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으로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15페이지에 반가로 1번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여부의 판단에서 두 번째 746조 나와 있죠?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첩계약을 원인으로 집 줬으면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자, 17페이지 다시 와보시면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첩계약 판례에서 두 번째 점 보시면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또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첩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첩에게. 자, 칠판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부동산의 이중매매예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을과 매매대금 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 갔어요.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 간 상태인데 그런데 병이 나타나서 얘하고 다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얘가. 네? 그래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는데 이미 여기 을하고 매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2억 원에 사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얘하고 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만났다. 요 상태하고 한 남자가 두 여자 만났다. 같이 만났다. 양다리라 그러지, 양다리. 부동산에 양다리를 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매매가 있었고 두 번째 얘가 얘하고 매매했다. 그래서 제2매매, 얘는 제1매매 그래요. 그럼 제1매매는 문제 없는데 유효인데 2매매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중매매를 했을 때 이 제2매매, 요게 이제 이중매매인데 중복된 매매인데 원칙은 얘는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이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해서 등기를 하면 요걸 우리는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원칙적으로 이중매매 아니라 삼중, 백중매매도 전부 유효합니다.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나오면 이제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극가담이냐면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청해서 등기를 하는 정도로 적극가담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청이 키워드예요. 만약에 요청 빠지고요.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등기했다. 그러면 그건 유효인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이 꼭 들어갔을 때 적극가담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중매매 나와 있는데 핵심으로 보시면 원칙은 유효죠.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유효이었을 때, 여기 봐봐요. 이중매매가 유효이었을 때 이게 유효라는 거죠? 네. 그럼 얘가 먼저 등기를 받았다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네. 취득하죠? 네. 취득하니까 얘는 더 이상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겠죠? 네.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되어서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끝납니다. 네. 유효했을 때는. 네. 자, 그래서 유효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나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했을 때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죠. 적극가담 네모하시고 밑에다가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 등기. 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칠판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제2매매가 무효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네. 따라서 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은 그리 갑을 뭐예요? 대위에서 말소합니다. 대위 말소. 대위에서 말소예요.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합니다. 직접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건데 얘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채권이니까. 채권자니까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나 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직접 손배청은 되지만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예요, 상대적인 무효예요? 절대적인 무효죠. 따라서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해 이전에서 취득한 사람이에요. 전득자. 이자가 선이든 악이든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대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절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위 말소입니다.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제2매수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절대적 무효예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제2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확대 적용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중매매 그랬잖아요. 그 매매가 두 개로 겹쳤을 때 이중매매인데요. 여기에만 적극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임대차, 매매 대신 임대차 넣어도 돼요. 또 이거 봐요. 얘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예요. 얘가 B가 수탁자. 그래서 명의신탁을 했죠.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든 무효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죠.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가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쳐봐요.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고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유효한 처분이죠. 그죠? 그럼 얘는 취득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얘가 여기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적극가담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니까. 그러니까 제1행위가 명의신탁이고요. 제2행위가 매매란 말이에요. 명의신탁에서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또 A가 점유를 했고 B가 소유예요.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어요.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가 B예요. 근데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를 해서 C에게 넘어갔어요. 얘가 알고서 처분하고 이자가 뭐를 해요? 적극가담하면 이 매매는 무효가 된다. 즉 제1행위가 시효취득이고 제2행위가 매매예요. 그래도 역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니 이중매매 법리의 핵심은 뭐냐면 적극가담의 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중매매가 매매 아닌 다른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례 연습 한번 보시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받았는데 그 병이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랬죠. 자, 원칙과 관련해서 넘겨보시고. 자, 이 경우 병은 X토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선약 불문합니다. 원칙은 유효이니까 을은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이니까. 예외 관련해서 그럼 예외 관련했다는 말은 제2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병이 갑의 배행에 뭐를 했어요?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이죠. 두 번째,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세 번째,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는 안 되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을은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요건 지워버리시고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전득자 정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즉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병은 사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효이니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섯 번째 마지막과 관련해서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기준 이렇게 쓰세요.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기준. 자, 확대 적용 판례인데 어떤 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 그 자의 배임행위에 뭐했다? 적극가담. 그것만 밑줄 그시면 돼요. 적극가담.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했다? 적극가담. 세 번째, 부동산의 취득자가 면인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뭐했어요? 적극가담. 마지막 피상속인이 이거는 지우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매매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행위에도 전부 확대 적용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적극가담. 듣죠? 자, 그 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죠? 폭리행위. 옆에다 무슨 사건? 그렇죠. 김노인 사건. 김노인 사건. 김노인이고 여기 장사장이 있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 1억 이상 나가는 집이 있는데 얘가 1,500만 원에 샀다 그랬죠?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김노인은 79세 된 노인으로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고요. 무학의 무식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리고 망령기가 있어요. 치매예요. 이런 사람 대상으로 1억 이상 나가는 집을 1,500만 원에 샀다.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계약금 550만 원 주고 5월 2일 날 바로 다음 날 중도금 650만 원 줬다. 자, 이런 형태의 이례적인 계약이었다. 그러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건 104조의 규정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관계는 전부 다 또는의 관계예요. 또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라는 게 판례죠.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 상태를 원인으로 하니까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을 궁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정신적인 형태의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라고 보죠. 정신적 형태의 궁박이 어떤 경우라고요? 멘붕 오는 거, 멘붕.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궁박에 해당한다. 경솔 무경험인데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거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특정 거래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특정한 거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궁박, 경솔, 무경험이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죠? 현저하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규정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주가적 요건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김노인 현재 궁박 상태인가요? 아니죠. 뭐 아주 지저지게 가난한 거 아니고 정치적으로 멘붕인 것도 아니잖아요. 경솔한가요? 판단력이 부족한가요? 망령기 있대요, 망령기. 그럼 이거 해당하네요. 무경험. 평생 농사만 지었고 다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경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은 충족이 된다 그거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나요? 네. 1억 이상 나가는 집을 1,500만 원에 샀으니까 현저하게 균형을 이룬 경우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요것만 입증이 되면 바로 무효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판례는 장사자, 폭리행위자의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법에 없는 추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노인의 주관적 사정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얘기한다.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 때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계약의 형태가 매매 대금의 3분의 1 정도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금 준 다음 날 바로 중도금을 줬다는 것은 김노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가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갖추게 되면 이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는 거죠. 관련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시면 오른쪽이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그 다음에 폭리자의 악의, 두 가지가 주관적 요건이죠. 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죠.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죠.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궁박하다라는 것은 아쉬운 게 본인인 것이니까. 폭리행위 악의,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상대하며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인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옆에다 쓰세요. 이행기 땡땡 X예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에요. 자, 증명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그것이 곧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봐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김노인이, 장사장이? 김노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김노인은 유효 주장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모두 입증 책임이 있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효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예요. 이것도. 따라서 제3자 선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추인할 수 없지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서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뭔 말이에요? 자, 알박기 사건이에요. 이 지역이 재개발로 묶였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시세가 3억인데 건설회사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내가 30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3억짜리를 30억에 알박기에서 판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지금 현저하게 불리한 사람이에요? 건설회사가. 이게 김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장사장이 되는 것이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죠?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당사자가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노인과 장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준 돈은 불법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김노인이 준 것은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난다.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김노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꽝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 땅 그냥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 30억으로 과도하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적정한 금액 3억 원으로 감액을 한다면 유효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갑의 입장이라면 알바께서 30억 받아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3억에 팔고 말겠어요? 3억에 팔고 말아야죠. 왜냐면 30억에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니까 얘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3억이라도 건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 30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3억 원으로 감액을 하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어서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재소 합의 무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재소 합의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서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당사자가 미리서 합의를 해요. 계약하기 전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거예요. 그걸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 걸지 않기로 미리서 계약하는 걸 부재소 합의. 근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자, 적용이 부정됩니다.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경매에 대해서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을 보겠습니다.